안녕하세요. 지안에듀의 우정우입니다. 자, 이번에 이제 2023년 계리직 이제 기출 해설, 우편 해설부터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편 해설 들어가기 전에 이제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저도 이제 이번에 여러분이랑 같이 시험에 응시를 했어요. 제가 이제 6개월 동안 시험을 준비를 했고요. 근데 뭐 6개월이라고 해서 뭐 여러분들처럼 이제 6개월 동안 이렇게 올인해서 이제 공부할 수 있는 상황 아니죠. 저는 이제 일주일에 4개의 강의를 갖다 하면서, 그리고 그 4개의 강의가 우편과 예금이 있죠. 제가 새롭게 시작하는 2개의 강의도 이제 포함이 돼 있었어요. 그리고 이 우편 예금 강의를 갖다 제가 일정 수준까지 제대로 하려면 있지 않습니까? 이틀씩을 갖다 준비를 해야 돼요. 이틀 준비하고 우편 강의, 이틀 준비하고 예금 강의,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했어요. 거기다 또 플러스 이제 지방 강의도 하나 있었고요. 지방 강의는 거의 새벽에 갔다가 밤늦게 이제 오는 강의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강의들이랑 이제 그런 강의들을 병행을 하면서 이제 공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여러분보다 훨씬 더 좀 이렇게 공부할 시간이 안 나오는 상황에서 이제 공부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뭐 6개월이란 기간도 길지도 않았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한테도 이제 좀 되게 힘든 그 시험이었고, 힘든 과정이었다고 봅니다. 공부하면서 이제 몇 번이나 포기할 뻔했어요. 제가 원래 처음에 예상했던 것보다도 이게 잡일 같은 게 되게 많더라고요. 제가 이 강의하면서 또 3권의 책을 만들었거든요. 그 책 만드는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책 만드는 과정에 막 온갖 잡일들이 모여가지고 책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힘들긴 했는데, 그래도 이번에 이제 시험을 봤는데 제가 좀 나름대로 이제 잘 봤어요. 그러니까 예상했던 것보다 잘 봤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마 이제 합격권 이상까지 이렇게 이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시험 준비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있죠. 하고 싶은 얘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번 시험 준비한 거는 뭐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지만, 일단은 이제 수험생들한테 한번 모범을 갖다 보여주고 싶었죠. 그러니까 제가 시험 시작하기 전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계리직 공부 그렇게 접근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접근하면 훨씬 더 단기간에 이제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 거라고 여러 번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저는 제가 얘기했던 방식대로 접근을 했고 있죠. 그게 나름대로 성과를 거뒀어요. 적중을 해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각 과목에서 제가 목표로 했던 일정 수준의 이상의 이제 점수를 갖다 받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와 관련된 얘기는 있죠. 하나씩 이제 구체적으로 풀어가겠습니다. 먼저 이제 우편과 관련된 얘기들, 해설들부터 이제 시작하도록 하죠. 우편은 제가 그래 시험 준비하는 과정에서 있지 않습니까? 시간이 엄청 부족했어요. 엄청 부족했어요. 매일 강의하고 책 쓰고 뭐 이렇게 뭐 또 학생들 또 질문하고 또 책 새로 쓰니까 뭐 오타도 나오니까 그것도 고쳐야 되고 잡일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가지고 이제 그걸 하면서 시간이 엄청 치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이제 한 달 반 정도까지는 커밀도 조금 공부하고 뭐 이러면서 이제 조금 어느 정도 이제 그 공부를 갖다 어느 정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 한 달 반이 넘어서 우편과 예금이 있지 않습니까? 본격적으로 이제 강의를 갖다 시작하고 나니까 시간이 진짜 하나도 없어요. 가지고 커밀도 포기해버렸고, 커밀 공부 딱 중단됐어요. 중간에 거의 한 4개월 정도가 이제 끊겨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보험도 있지 않습니까? 아예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진입을 못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쭉쭉쭉 밀리다가 이제 거의 이제 시험 직전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이 남았어요. 가지고 그나마 이제 모의고사가 되면 이제 조금 시간이 남거든요. 모의고사 타임이 되면은. 그래서 모의고사 때 이제 조금 시간을 내는데, 모의고사 때도 막 앞전에 제가 했던 일들 뒷수습, 학생들도 상담도 많이 오고 막 스터디도 마무리해야 되고, 그리고 모의고사 뭐 정리해서 이제 자료도 내야 되고 막 이런 거 해가지고 많이는 못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조금씩 이제 건들긴 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건들긴 하는데 이게 실력이 안 되는 거예요. 보험이랑 특히 커밀에서 있지 않습니까? 성적이 나올 기미가 없는 거예요. 한 달이 되는데, 한 달 직전이에요. 시험 직전. 가지고 어영부영 대충 이렇게 수박 겉핥기 형식으로 막 이렇게 넘기면서 있죠. 눈에만 익숙해지는 식으로 이렇게 보다가 이제 드디어 이제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모의고사가 이제 마지막으로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모의고사 끝내고 나니까 이제 딱 6일이 남는 거예요. 6일이 남는 거예요. 그 6일 동안 이제 제가 그 승부를 본 거죠. 그러니까 그때 정말 많이 포기했어요. 제가 이제 짧은 시간이지 않습니까? 제가 챙길 수 없는 것들, 조금만 신경 쓰면 챙길 수 있는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시간 대비 효율이 낮다 그러면 다 제꼈어요. 그 다 제낀 것들 중 2가지 과목이 바로 우편과 예금이에요. 6일이 남았는데 저는 일단 꽈락을 매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꽈락에 가장 가까운 과목이 그 커밀이라고 봤어요.
가지고 이제 우편 예금은 제가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뭐 강의하면서 일정 수준으로 갖다 많이 해독을 했으니까 이게 한 80점에서 70점 정도는 그래도 확보가 될 것 같더라고요. 가지고 우편 예금은 그 정도로 이제 이렇게 탑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까락이 걱정되는 커밋, 그리고 이제 보험은 지금 완전히 신세계니까 있지 않습니까? 보험은 내가 이제 잘 기초를 갖다 잡아가지고 접근을 하면 가장 이제 시간 대비 효율이 높을 거다. 그래서 이제 커밋과 이제 보험이 있지 않습니까? 두 과목에 6일을 갖다 올인하게 됩니다. 커밋부터 시작하는데 커밋을 갖다가 그나마 한번 쭉 빠른 속도로 버릴 거 다 버리면서 흡고 나니까 남는 시간이 하루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남는 하루 있지 않습니까? 보험 이제 올인하고 보험 올인하고 그런 상태에서 시험장에 들어갔어요. 가지고 이제 우편이랑 예금을 갖다 제가 걱정을 갖다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 한 70점, 80점 이 정도 나오면 그냥 감사해야지 이런 마음가짐으로 시험장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게 우편도 그렇고 예금도 그렇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보험도 그렇고 조금 더 성적이 잘 나왔어요. 우편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문제 틀렸고 있죠. 예금, 보험에서도 어느 정도 있지 않습니까? 보험 상품을 갖다 다 날렸어요. 상품을 다 날렸어요. 원래 이제 포기하고 들어갔고 보험 상품 같은 경우는 가지고 이제 그쪽에서 좀 마이너스가 되긴 했는데 뭐 예금 보험도 이제 일정 수준까지 나오고 그래가지고 이제 나름대로는 이제 제가 예측했던 있지 않습니까? 성적보다는 더 잘 나와서 있죠. 좋은 결과를 갖다 이제 맞이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제 우편 같은 경우는 제가 어느 정도 이제 고득점을 맞았고 한 문제도 실수로 틀렸거든요. 가지고 이 시험을 보고 나서 제가 좀 더 이제 생각이 확고해졌어요. 그러니까 우편이고 예금이고 있지 않습니까? 역시 이제 기본에 충실하게 공부를 해야 된다. 우편 예금을 제가 세부적인 내용을 거의 다 잊어버린 상태에서 들어갔어요. 거의 진짜 우편과 관련된 상식 있지 않습니까? 상식. 그리고 일부 파트에 대한 기억. 시험 당일날 제가 새벽 5시에 일어났거든요. 그래가지고 우편을 갖다 엄청 빠르게 봤어요. 다는 못 봤어요. 국내 우편과 관련된 내용 있지 않습니까? 국내 우편과 관련된 내용까지만 이렇게 거의 한 80% 보니까 이게 뭐예요? 보니까 시험 감독관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가방 앞으로 내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상태에서 시험을 봤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 상태에서 봤는데 그래서 국내 우편은 약간은 이제 제가 마지막에 이렇게 흩어본 거라도 있어가지고 좀 보이던데 국제 우편 같은 경우는 특히 있지 않습니까? 세부적인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웃긴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풀려요. 그러니까 거의 기본적인 지식과 상식을 바탕으로.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앞으로 이제 공부를 하시면 있지 않습니까? 우편도 그렇고 예금도 그래요. 그러니까 예금 이번에 이제 법령 문제가 어려운 게 나왔죠. 그러니까 저거 아예 제끼고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저 마음 편하게 그냥 집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두 과목 다 꽤 고득점까지 전략적으로 이제 도달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원래 틀리는 거고 나머지 대부분 문제는 기본에서 풀 수 있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제 이런 형태로 제가 공부를 했던 있죠. 접근을 했던 형태로 이제 공부를 하시면 있지 않습니까? 우편 예금은 제가 봤을 때 저는 제가 내용을 정리하면서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만약에 누가 제 수준으로 내용을 갖다 정리를 해주고 자료를 정리를 해주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상태라면 저 같은 경우는 우편 예금 있지 않습니까? 두 과목을 한 달 반 혹은 두 달 안, 한 달 반 이 정도 하면은 거의 80점, 90점대 이 정도까지 이상으로 이제 올릴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번 법령 문제 같은 건 어차피 못 풀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런 문제를 갖다 제외하고는 있지 않습니까? 보험도 마찬가지고 보험도 제가 하루 봤는데 보험 상품을 빼고는 다 맞췄거든요. 그러니까 상품은 찍었어요. 어차피 다 찍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포기하고 들어갔고 가지고 보험, 예금, 우편을 합했을 때 있죠. 여러분이 효율적으로만 접근하고 제대로만 접근한다면 있지 않습니까? 이거 정말 감 좋고 기억력 좋은 학생, 똘똘한 학생들, 열심히 하는 학생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학생들은 한 달 만에 챙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한참 때, 제가 20대 때 이런 때라면 있지 않습니까? 제대로 방향만 잡아주면 이거 한 달 만에도 우편 예금 보험은 한 90점대 이상, 90점대 한 평균 한 90점대 세 과목 요 정도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이 이제 엉뚱한 것만 공부를 안 하고 이상한 식으로 있죠. 이상한 식으로만 접근을 안 하면 실제로 예금과 우편과 보험, 우편과 보험은 있지 않습니까? 원래 그런 과목입니다. 자, 그런 과목인 거로 있죠. 제가 이제 문제를 풀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번부터 우리 한번 풀어보죠. 첫 번째 1번 주제가 요수예요. 요금 수취인 부담. 착불 수수료, 착불 배달 뭐 이런 식으로도 이제 부르죠. 그러니까
그 요수에 대한 설명으로 이제 옳지 않은 것. 우리 요금제와 관련된 3대 주제가 요금 변납 분합 그리고 요수, 요금 수취인 부담 있었지 않습니까? 세 개 중에 이제 한 문제가 나온다고 했죠. 요금 수취인 부담에서 이제 이렇게 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출제된 그 출제 포커스들은 전부 다 우리가 익히 예상하고 있던 이런 포커스였어요. 요금 수취인 부담에서 있죠. 특징적인 내용 중 하나가 바로 이제 유효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유효기간이. 원래 이제 케이스 1, 2로 나눠야 되는데 대부분 케이스 1을 중심으로 나오니까 뭐 이 케이스 1, 2를 갖다 일단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그 요수에서 이제 유효기간이라는 개념이 되게 중요하고 특징적인 개념인데, 그 이 유효기간이 기본적으로 2년이고 그 안에 이제 발송을 해야지 요금 수취인 부담이 있죠. 요게 성립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 유효기간이 지난 다음에 발송을 하게 되면은 이게 그러니까 그 발송자한테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반송이 돼서 이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보니까 지금 어떤 케이스냐면은, 자, 그 요금 수취인 부담을 원래 신청한 회사 있지 않습니까? 회사라든지 뭐 기업 혹은 이제 뭐 그 공공기관 이런 데서 이제 이용 계약을 갖다 이제 해지를 갖다 했어요. 요금 수취인 부담을 갖다 이용 계약을 갖다 해지를 했어요. 근데 그 발송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고객님들이죠. 요런 사람들은 이 유효기간이 해지된 걸 갖다 모르고 유효기간 아니기 때문에 발송해도 되겠지 하면서 이제 우편물을 갖다 발송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이제 어떻게 되는가? 원래대로 이제 뭐 이걸 갖다 이제 보내야 되나 아니면 이제 발송자한테 반송을 해야 되나, 그거에 대한 이제 논의입니다. 근데 이게 뭐 거의 상식적으로 돌아간다고 했어요. 고객님 있지 않습니까? 이 우편물을 갖다 요금 수취인 부담으로 발송한 사람들은 이 이용 계약이 해지됐는지 안 됐는지를 판단을 갖다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그 우편물 표면에 붙어 있는 있죠. 유효 기간만을 보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객 있죠. 발송자는 책임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유효 기간 내람은 있지 않습니까? 그냥 우편물을 갖다 원래대로 이제 보내게 됩니다. 발송인에게 반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상식적인 논의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 3번은 이 요금 수취인 부담에 솔직히 별로 암기할 게 없어요. 거의 우리 상식선에서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겠는데 이런 논의로 흘러가게 되는데, 그 와중에 그나마 좀 기억해야 되는 포인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포인트가 바로 이제 이번에 보시면은, 자, 지금 보시면 요금 수취인 부담 서비스를 갖다 이용할 때 있죠. 부가지급 수수료, 아니 그 요금을 부가지급 수수료를 포함한 금액의 110%를 갖다 이제 부담하게 된다. 요 수치는 이제 암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조금 특징적인 문구가 부가지급 수수료를 포함한다고 돼 있는데, 원래 할인할 때는 부가지급 수수료를 갖다 제한 다음에 할인을 해주고 있죠. 요금을 부과할 때는 부가지급 수수료를 포함해서 부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주 특이한 내용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합계 금액의 원단위가 있을 경우에는 절사한다. 국내 우편에서는 절사, 국제에서는 절상. 일반 원칙으로 들어가라고 했죠. 이번도 뭐 약간 암기하는 포인트가 있긴 하지만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3번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뭐 이런 것들을 막 두 문자 다 세울 필요는 없죠. 공공기관이 기관 같은 경우는 원래 이게 그 유효기간을 갖다 2년 안에 정하는 게 원래 원칙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런 공공성이 있는 기간은 2년을 초과해서 발송 유효기간을 정할 수도 있다 하는 것도 우리 이제 익히 확인을 해왔던 선지고요. 그리고 이제 4번이 지금 이게 교과서에 딱 나와 있는 요수에 대한 정의예요. 요구 수취인 부담에 대한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 정의가 상당히 깊이 들어가면 까다로워요. 그러니까 어디가 까다롭냐면, 여기 보시면 배달 우체국장과 계약을 갖다가 맺어가지고 요금 수취인 부담 서비스를 이용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가로 열고 계약 등기와 등기 소포는 접수 우체국장과 계약을 한다 이런 내용이 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하려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요금 수취인 부담이 케이스 1과 2가 있다는 걸 갖다 먼저 개념을 갖다 잡으셔야 돼요. 근데 이 개념이 좀 까다롭고 있죠. 그리고 지금 현재 강사들도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암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여러분 너무 깊게 들어가지 마세요. 제가 간단하게 그 판만 깔아주면 있죠. 요금 수취인 부담이 가능한 상품이 3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통상우편물과 계약 등기, 등기 소포에서 등기 2개, 통상이 하나가 있어요. 통상 하나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요금 수취인 부담이에요. 그게 바로 케이스 1, 케이스 1. 그 케이스 1 같은 경우는 배달 우체국장에게 접수를 해야 돼요. 그리고 2개 등기 상품은 있죠. 실제 이거는 둘 다 착불이긴 한데 있지 않습니까? 원래 다른 서비스였어요. 근데 이거를 갖다 이제 우체국 내에서 이게 둘 다 착불이니까
묶어버리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묶어버린 거예요. 원래는 두 개가 다른 상품이에요. 여러분이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있죠. 기본 강의라든지 이런 걸 들으시면 이 두 개 상품이 어떻게 다른지 여러분이 완벽하게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근데 요금 부담 파트에서는 두 개를 갖다 묶어가지고 그냥 하나로 설명을 갖다 해버려요. 그게 이제 원래 이제 두 개 분리된 상품, 케이스 1일 때는 배달 우체국장, 케이스 2일 때는 접수 우체국장에게 접수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걸 갖다 이제 완벽하게 이해를 못하면 그냥 단순 암기를 하셔도 돼요. 그리고 이제 1번에서 있죠. 완벽하게 오답 포인트가 나오고 이거는 이제 개념 설명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대부분은 있지 않습니까? 뭐 이제 방황하지 않고 1번으로 갔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국내 통상 우편물의 규격 요건 및 외부 표시 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요것도 이제 교과서 딱 앞에 나오는 있지 않습니까? 그 가장 이제 학생들이 그 열심히 이제 준비하는 내용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규격에 속하나 속하지 않나 하는 걸 물어보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1번에 보시면 6자리 우편번호 작성랑 인쇄 봉투를 이용한 통상 우편물은 모두 규격에, 그러니까 규격이냐 규격이냐 우리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고 했죠.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왜? 요금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규격 요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건 중 하나가 우편 번호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편 번호가 옛날에는 6자리, 지금은 5자리예요.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 근데 옛날에 있지 않습니까? 6자리 우편 봉투가 지금도 막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봉투를 쓰면 무조건 규격 외로 취급하는 거냐 하는 논의예요. 물음이에요. 아닙니다. 결론은. 자, 6개 그 우편번호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는 5개의 번호를 쓰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앞에서부터 왼쪽에서부터 차례대로 5번째 숫자까지 착착착 채워나가면 돼요. 그럼 마지막은 어떡합니까? 그냥 공란으로 비워두시면 돼요. 그러면 이거 규격 요건에 충족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부분에 문제가 없다면 그래서 이거 틀리는 거죠. 모두 규격외로 취급한다고 했으니까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2번 무게가 50g. 우리 이제 규격 요건 봉투로 싼 경우 있지 않습니까? 무게는 50g이라도 규격 안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뒤쪽에 있죠. 누르지 않는 자연 상태에서 두께가 10mm인 경우에는 규격외로 취급한다. 지금 제가 그 문제풀이하고 여러분이 이제 그 수업을 할 때 제가 여러 번 강조를 했는데 계릭시험 같은 경우는 여러 번 문제를 갖다 틀리라고 낸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사실이 나오면 보통 뒤에서 트는 경우가 많다고 했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첫 번째가 맞아요. 근데 뒷부분에서 지금 틀어놨어요. 누르지 않은 자연 상태에서 두께가 10mm 있지 않습니까? 5mm까지가 규격이에요. 5mm를 넘었기 때문에 이거는 규격 외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뒤쪽에 잘 보세요. 이런 경우는 규격 외로 취급한다고 했죠. 그러면 이거 맞아요, 틀려요? 규격 외를 규격 외로 취급하겠다. 이 선지 자체는 맞아요, 틀려요? 맞죠? 얘는 규격은 아니지만 선지 자체는 정확하게 맞는 선지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옳은 선지를 고르는 거니까 정답 2번 깔끔하게 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봉투의 세로 크기는 140 최소 140, 최대 235, 뭐 오차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5, 국내는 플러스 마이너스 5, 국외는 플러스 마이너스 2라고 했죠. 그러니까 요거 제가 이제 하이힐을 그려서 여러분 암기하는 팁을 갖다 알려드렸어요. 여성분들 좋아하시는 이제 하이힐 있지 않습니까? 하이힐 중에서도 이제 킬힐이 13cm 킬힐이라고 했죠. 가지고 이제 여성들 발 사이즈가 우리나라 대부분이 한 235 정도 돼요. 남성들 같은 경우는 260에서 한 270 정도 되죠. 하지만 그 수치는 우리 시험이랑 관련이 없어요. 가지고 이제 여성들 발 사이즈랑 비슷한 235랑 그리고 여성들이 좋아하는 킬힐 있지 않습니까? 킬힐이 13cm 킬힐이요. 그래서 그 두 개가 이제 결합하면 나오는데 여기서는 14cm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틀린 거예요. 이게 113cm 킬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봉투의 모양이 직사각형 형태로 재질은 종이며 색깔이 검은색인 경우에는 규격외로 취급한다. 이 선지도 마찬가지네요. 지금 보시면 전반부는 너무 당연한 규격 요건이에요. 직사각형. 동그라면 안 된다고 했죠. 하트 모양 안 된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재질은 종이. 전반부는 너무 뻔한 내용이에요. 근데 뒤쪽에 보니까 검은색의 경우에는 규격외로 취급한다 되어 있죠. 근데 이 검은색 우리가 어디서 보긴 본 것 같아요. 어디서 봤냐면 이게 규격 요건이 아니라 권장사항입니다. 제가 수업 때 강조를 했어요. 권장사항이 시험에 나오긴 나와. 근데 이거는 어떤 형태로 나올 거다? 규격 형태와 경쟁해 가면서 나올 거다. 규격 형태인 것처럼 나올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뭔가 지켜야 될 내용인 것 같은데 이거는 안 지켜도 규격외가 되지는 않는
않는다 하면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규격 요건은 엄밀하게 기억을 하시고 권장사항은 좀 대충 익숙하게만 봐놔라. 이게 만약에 규격 형태라는 달을 쓰고 나오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오답선지가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 검은색 있지 않습니까? 색깔이 권장사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또 틀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어겼다고 해서 규격일가 되는 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민원 우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우정사업본부에서 발행한 민원 우편 취급용 봉투를 사용하여야 한다. 자, 제가 이제 민원 우편과 관련해서 있죠. 엄청나게 이제 강조를 했던 게 민원 우편은 누구랑 친하다, 우본이랑 친하다 여러 번 강조를 했어요. 한 5번 얘기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제 민원 우편에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선지에 나와 있듯이 민원 우편의 취급용 봉투를 갖다가 발행하는 것도 우본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과기부 장관이라든지 뭐 지청장 이렇게 들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 욕 맞는 선지고요. 그 다음에 또 우본이랑 친한 이유가 그러니까 민원 우편 3으로 처리할 수 있는 서류와 아닌 서류를 또 구별하는 게 누구냐면 또 우본이에요. 그러니까 그 우본이랑 상당히 친한 게 민원 우편이다. 1번은 지금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 해송용 우편물은 우체국 취급 담당자가 인장 또는 자필 서명하여 봉함해야 된다. 이 민원 우편은 시스템이 좀 특이하다고 했어요. 얘는 우리가 일단 이제 보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보내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동네 우체국을 이용해 가지고 저 민원 업무를 보는 뭐 동사무소나 이런 데 가겠죠.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이 동사무소에서 그 서류 같은 거를 갖다 발송해 가지고 서류를 갖다 이제 봉함해 가지고 다시 이제 우체국들 통해 가지고 이제 우리한테로 이제 보내는 이런 시스템이요. 그러니까 민원 우편은 갔다가 오는 이런 시스템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그래서 민원 우편 같은 경우는 있죠. 요거를 갖다 이제 봉함을 누가 하느냐가 중요해요. 특히 보낼 때는 우리가 봉함하는 게 너무 당연해요. 발송인이 그냥 봉함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보낸 다음에 이 민원 서류를 넣은 다음에 있죠. 그때 다시 봉함해서 우리한테 보내야 될 거지 않습니까? 보낼 때 봉함을 갖다 누가 하는지가 중요한 포인트고 수업 시간에 여러 번 강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 우체국에서 봉함한다고 했어요. 아니면은 민원 사무 업무를 보는 그 사람이 봉함을 한다고 했어요. 우체국이 아니라 민원 업무를 보는 그 담당자가 봉함을 한다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보시면은 해송용 민원 우편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민원 서류들을 넣은 다음에 넣은 우편물을 얘기하는 거죠. 그거로 갖다 이제 우체국 취급 담당자가 인장 또는 자필 서명하여 봉함한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건 틀리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예측된 선제예요. 그 다음에 이제 민원 발급 수수료와 해송할 때 민원 발급 수수료 잔액을 현금으로 우편물에 봉임하여 발송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도 우리 기본적으로 있죠. 이게 이제 갔다가 오는 건데 보낼 때 우리가 이제 5,000원 내 안으로 있지 않습니까? 이 뭐 비용 그 민원 사무로 갖다 민원 업무로 갖다 보는 비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수수료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봉함해서 보낼 수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남는 돈은 있지 않습니까? 해송용 봉투에 또 넣어가지고 이제 보낸다 이런 시스템들 민원 우편의 기본적인 시스템만 이제 개념 시스템만 이해하시면 3번도 그냥 맞는 선지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발송인은 민원 우편 해송용 취급 요금 50g 규격 요금과 그리고 등기 취급 수수료 이길 특급 수수료를 접수 시 산납해야 된다. 이 내용도 이제 민원 우편의 특징으로서 우리가 이제 다 다뤘습니다. 민원 우편은 우편물을 발송할 때, 해송할 때 드는 비용까지도 전부 다 포함해서 보내야 된다고 했어요. 그 비용들이 실제로 이제 6개가 있어요. 6개. 근데 그 6개에서 이제 보낼 때 비용 3개, 받을 때 비용 3개를 갖다 이제 구별해서 교과서에서 정의를 해놓고 있는데 둘이 공통점이 둘 다 등기 수수료를 부담해요. 둘 다 등기 수수료를 부담해요. 둘 다 등기 수수료. 그 다음에 이제 보낼 때는 있지 않습니까? 우편 사무로 보내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밖에 이제 그 기타 부가 서비스를 갖다 이용하면 부가 취급 수수료를 갖다 이제 부담한다고, 요렇게 이제 3개를 갖다가 이제 그 보낼 때 비용으로 고려를 한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받을 때는 있지 않습니까? 민원 서류가 그 봉투 안에, 해송용 봉투 안에 들어가서 올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거는 이제 주로 이제 좀 큰 봉투 있지 않습니까? 대봉투 같은 거 이런 걸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봉투가 아니라 50g 봉투 있지 않습니까? 50g 봉투, 좀 큰 봉투, 그 봉투 비용을 적용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아주 중요한 서류가 들어갔으니까 일길특급으로 이제 보낸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 등, 부 그리고 이제 오, 등, 익 해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요 이미지화 시켜가지고 우리가 요거를 갖다 이제 암기를 해놨어요. 요거는 이미 비슷한 유형이 기출이 됐던 거죠. 그래서 이제 어렵지 않게 풀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이 이제 완벽하게 이제 예측 포인트에서 또 오답을 갖다 주고 있어요. 친절했죠, 이번 시험이. 그리고 이제 4번 보겠습니다. 자, 4번은 국내 우체국 배달 기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기육번 보시면 있죠. 이길 특급 우편물의 배달 기한은 접수한 다음 날까지다. 자, 배달 기한과 관련해서 있죠. 이길 특급 이름만 봐도 다음 날이지 않습니까? 우리 원칙적으로 우편물은 D+3이에요. 그러니까 우편물 배달 기한이. 근데 예배가 2개가 있어요. 2개가, 자, 다음 날까지 보내야 되는 애들이 이제 2개가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는 이길 특급과 하나는 등기소포예요. 그리고 원래는 그 당특이란 게 있는데 당특이 지금 배제가 됐거든요. 이번에 이제 그 서비스 자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우리는 당특은 아예 지워버리고, 그 원래는 D+3이고 예외가 되는 게 이길 특급과 그 다음에 이제 등기소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이길 특급은 이름 자체에서 그 다음 날이라고 돼 있어요. 이길 특급은 이름 자체에서 다음 날이 나오고, 우리가 하나의 예외 딱 암기를 해야 되는 게 등기소포밖에 없는 거예요. 등기소포. 나머지는 D+3이래요. 그리고 이제 관보 규정에 따른 관보는 배달 기한 적용의 예외 대상이다. 그리고 기타 등등에서 좀 특이한 애들 둘이가 있지 않습니까? D+3이 아니라 D+1이 적용되는 애들이 있어요. 요거는 이제 중요도가 조금 떨어지는 데 있지 않습니까? 맨 뒤에 예외상으로 나와 있거든요. 신문 2개가 예외로 붙게 되어 있습니다. 관보랑 있지 않습니까? 일간 신문. 그래서 이제 요 관보도 있죠. 배달 적용의 예외 대상이 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건 아주 특수한 경우고, 일반적인 상품 중에서는 있지 않습니까? 이길 특급과 등기 소포 요 2개가 D+1이고 나머지는 D+3으로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2개가 맞고, 그 다음에 이제 D급번 등기통상과 등기소포의 배달기한은 접수한 다음 날까지다. 딱 예측된 오답 포인트가 나오죠. 등기소포만 D+1이에요. 등기통상은 D+3이에요. 그래서 이건 틀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리을번 교통요건 등으로 인해 우편물 운송 특별히 어려운 곳 관할 우편 집중국장 별도로 배달기한을 정하여 공고한다. 이게 막 그럴듯했는데 결정적인 하자가 있죠. 그게 바로 이제 우편 집중국장이 아니라 관지청이에요. 관할지청장이에요. 우리 이제 그 우편물이 이제 배송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들 있지 않습니까? 좀 예외사항들 이런 것들 지역별 특수성 고려할 때는 전부 다 관지청이 나온다는 거 우리 이제 익히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이제 뭐 거의 그 기본만 충실하면 있죠. 거의 맞출 수 있게 문제가 출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 시험은 이제 저도 시험에 막판에 시험이 없어가지고 최종 복습을 못하고 거의 기본 실력으로 이제 들어갔어요. 원래는 제가 예상했을 때는 제 이제 우편 점수가 한 80점 정도, 이 정도 75점, 80점 이 정도로 이제 예상을 했어요. 거의 이제 우편 고득점을 갖다 포기하고 들어갔죠. 막판에 시간이 워낙 없었기 때문에. 근데 그 세부적인 지식들이 별로 필요 없이 있죠. 거의 이제 기본적인 지식으로 정답을 갖다 뽑아낼 수 있게 이렇게 문제가 나왔었어요. 한 문제 제가 실수해서 틀리고 나머지는 이제 다 맞출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이제 여기서 시험이 조금 더 어려워진다고 해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공부하는 방식은 마찬가지예요. 일단은 기본에 충실하게 공부를 하시고요. 그리고 막판 가서 여러분은 저처럼 그렇게 되진 않겠죠. 그러니까 막판에 최종 정리할 수 있는 복습할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복습까지 이렇게 충분히 하고 가시면 있죠. 요 정도 수준으로 나오면 당연히 다 맞추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보다 한두 단계 정도 더 높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90점 이상 이제 고득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기본에 충실하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정말 이제 우편 상식이라지 않습니까? 우편에 대한 상식을 여러분이 쌓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국내 소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로 세로 높이 합해서 있죠. 35cm 미만의 소형 포장 우편물은 소포 우편물로 구별한다. 우리 서이통소해서 통상우편물의 4가지 유형을 갖다 살펴봤죠. 그리고 이제 그 소가 소형 포장 우편물이요. 이 소형 포장 우편물은 약간 정체성이 애매한데 얘는 자 원래 실체는 있지 않습니까? 소포예요. 조그만 소포예요. 가세 높 합해서 35cm 이하의 소포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는 뭘로 취급한다고 했어요? 편의상 통상우편물로 취급한다는 특징을 가진 게 바로 소형 포장 우편물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소포우편물로 구별한다 해서 이제 틀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소포우편물은 우표 납부로 우편요금 결제가 가능하며 반송 시에 반송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이거 보통 제가 알기로 제가 이제 좀 이제 특이한 포인트 같은데 학생들한테 제가 다른 강사들 강의를 듣진 않아요. 제 취향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 학생들한테 물어봐요. 제 수강생들이 대부분 이제 다른 강의 듣다가 전부 다 이제 성적이 안 나오고 너무 힘들고 해서 넘어온 학생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그 학생들한테 물어봐요.
이 파트 이거 어떻게 설명하냐, 이거 처음에 저도 납득이 안 돼서 물어봤거든요. 근데 아무도 그냥 암기라고 이제 알려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갖다가 나름대로 이제 좀 고민을 해가지고 이제 고민을 해서 왜 우편 납부가 일반 소포에서는 안 되고 등기 소포에서만 되는 가를 갖다 수업 시간에 자세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이 우표 납부 있지 않습니까? 우표를 붙이지 않고 첩부가 아니라 납부로 하는 거는 있죠. 일반 소포는 불가능하고 등기 소포만 가능해요. 이유는 뭐냐면 있지 않습니까? 등기 소포 같은 경우는 우표를 갖다 납부를 하더라도 상관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우표 납부하면 등기 라벨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등기 라벨 안에 우편 요금이 얼마고 이게 납부됐다 안 됐다는 기록이 전부 다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일반 소포 우표물은 라벨이 나오긴 한데 그 라벨 안에 있지 않습니까? 우편 요금 납부와 관련된 정보가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 우표로 이게 요금을 지불을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를 갖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있지 않습니까? 그 일반 소포 같은 경우는 우표로 갖다 납부를 허용하지 않고 무조건 첩부를 해야 된다. 만약에 우표를 낼 경우에는. 그래서 이게 이제 틀리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반송 시 반송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이거는 이제 맞아요. 일반 우편물은 반송 수수료 징수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최소 용적은 있죠. 평면의 크기가 14, 그리고 이제 너비 9 원통형 직경의 2배와 길이를 합해서 23cm이다. 우리가 지금 소포를 다루고 있어요. 소포는 35cm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35cm라는 기준 보셨죠? 그러니까 가세노 합해서 35 이하이면 소형 포장 우편물로 분류가 되는 거고 35 이상이면 소포로 분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요? 어디서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어디서 봤냐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통상우편물의 최소 사이즈 제한 내용, 그러니까 이 통상우편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고객이 등기 소포 우편물 한 개의 접수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고 우체국 창구에서 요금 증납, 우리가 그 창구 접수, 이게 이제 소포 우편물과 관련된 감액이 좀 단순했어요. 통상이 6개로 나누어가지고 통상 우편물과 관련된 감액이 훨씬 더 복잡했습니다. 이게 이제 소포 우편물은 일단 창구 접수 있지 않습니까? 창구 접수하려면은 사전 접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 증납, 그 다음에 이제 후납, 요렇게 이제 나눠놨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거를 갖다 뭐 처음에 그 3% 할인 받는지 5% 할인 받는지 10% 할인 받는지 15% 할인 받는지에 따라서 몇 개 개수가 이제 다 달라지는 겁니다. 요 4개의 선지 중에서는 가장 까다로운 선지예요. 그러니까 근데 요거 제가 조금 암기하기 쉽게 암기하는 팁을 갖다 수업 시간에 알려드렸어요. 이제 기준을 갖다가 이제 요거 10%에서 이제 기준을 잡으라고 했어요. 증납 같은 경우는 10개 이상, 그리고 후납 같은 경우는 100개 이상 이렇게 기준을 잡고 있죠. 혼합에서는 요게 플러스 마이너스 30을 두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5% 이상은 70개 이상, 그리고 이제 15% 이상은 130개 이상 이렇게 잡아주고, 그 다음에 이제 요 그 증납과 관련해서는 있죠. 요거 이제 1, 2, 3, 여기는 4는 아닌데 4, 그 다음에 이제 5, 15, 그러니까 1, 2, 3, 4, 5 뭐 이런 느낌으로 있지 않습니까? 암기하는 팁을 갖다 알려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이제 한 개지 않습니까? 한 개니까 이제 증납이고 한 개니까 3%가 이제 적용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실제 시험장에서 우리가 이제 지금 보시면은 뭐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1, 2, 3번이 완벽하게 틀렸죠. 완벽하게 틀렸죠. 완벽하게 틀렸죠. 그래서 저는 실제 시험장에서는 이거 계산을 안 했어요. 1, 2, 3번이 완벽하게 틀렸기 때문에 있죠. 4번을 갖다 이 복잡한 그 기억을 갖다 이제 복구하는 과정, 복귀 과정을 갖다 이제 거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제 4번 확신하고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개수 세는 문제였다면 제가 이렇게 안 풀어요. 하지만 이제 이건 개수 세는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4번 정확하게 생각하지 않고 넘어갔죠. 그리고 이제 최종 복습을 안 해서 이런 기억들이 좀 아리까리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시험장 들어갈 때 최후에 있지 않습니까? 직전 복습이 그만큼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시험 준비를 제가 이제 정말 좀 아쉬웠어요. 그러니까 근데 많이 아쉬웠어요. 근데 그나마 이 결과가 좀 좋게 나와서 다행이긴 한데, 실제 제가 이제 수험생으로서 완전히 진짜 뭐 강의를 안 하고 진짜 수험생으로서 이제 이 시험을 갖다 준비를 했다면 이거보다는 뭐 한 3, 4단계 정도는 더 높은 수준으로 이렇게 이제 접근을 했겠죠. 그러니까 그랬다면 이제 정말 거의 뭐 합격자들 중에 이제 최고 수준까지 나왔겠죠. 그러니까 근데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있죠. 뭐 굳이 뭐 커트라인에 걸려서 합격하나, 뭐 이렇게 뭐 상위권으로 합격하나, 수석으로 합격하나, 뭐 결과는 똑같죠. 그러니까
예, 근데 이제 여러분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이제 공부를 하시면 이게 일단은 제가 공부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시간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저는 대부분 이제 제가 독학을 하면서 제가 체계를 잡아가면서 이렇게 공부를 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이제 정리해준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공부를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 수준으로 만족하시면 안 돼요. 올해처럼 이제 커트라인이 살짝씩 이제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때를 대비해가지고 여러분 항상 이제 여러분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의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있지 않습니까? 적절하게 시간 분배해서 그렇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은 있죠. 보험 취급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우리 이제 4대 취급이 등기, 그리고 이제 보증, 보험, 보험, 그리고 이제 그 보증, 그리고 이제 특급 해가지고 4개가 있었죠. 그 중에 이제 보험. 보험과 관련된 그 보험 취급과 관련된 서비스가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뭐 통화 등기도 있고, 그리고 또 뭐 물품 등기도 있고, 그리고 외화 등기도 있고, 유가증권 등기도 있고, 안심소포도 있고 해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전부 다 이제 어떤 이제 특정한 상품들에 대한 대상 상품들에 대한 어떤 이제 보험을 갖다 들어주는 이런 이제 세부적인 상품들로 나눠졌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기억에는 보니까 통화 등기가 나와 있네요. 통화 등기로 취급할 수 있는 대상은 강제 통용력 국내 통화. 통화 등기의 대상의 제한 조건에 이런 이제 우리 특징들이 있다고 했죠. 근데 이 특징들이 우리 딱 보면 이건 너무 상식적이고 너무 당연한 거라고 했죠. 외화는 안 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지금 어디에서나 쓸 수 있는 있죠.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어디에서나 쓸 수 있는 강제 통용력이 있어야 한다는 거. 그 기억 완벽하게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니은은 있죠. 저는 시험장에서 니은번에서 되게 헷갈렸었어요. 그러니까 외화 등기는 있죠. 전국 우체국에서 1일 특급 배달 불가능한 지역을 제외하고는 접수가 가능하다. 외화 등기가 1일 특급으로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머지 뭐 딱히 제한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이번 처음 봤을 때는 이게 완벽하게는 아닌데 그러니까 맞을 것 같아 이런 느낌으로 들어갔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디귿번 있지 않습니까? 물품 등기에 물품 가입 발송인이 정하며 취급 담당자 가입 판단에 관여할 필요가 없다. 이거는 일반 원칙이에요. 보험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무조건 맞는 거예요. 무조건 맞는 거예요. 완벽하게. 그 다음에 이제 안심수포 가액은 300만 원. 물품 등기랑 안심수포 둘 다 이제 물건을 보내는 거죠. 얘들은 전부 다 가액이 300만 원이에요. 300만 원 이하예요. 그 다음에 취급 한도액을 초과하는 물품은 어떠한 경우에도 취급할 수 없다. 역시 뒤쪽에서 들죠. 역시 계리직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그 취급 한도까지만, 만약에 이 물건이 300만 원을 넘는 물건이라도 상관이 없어요. 내가 300만 원까지만 보험을 들게, 나중에 사고 나면 300만 원까지만 보장해줘, 이런 식으로 가입이 가능하다고 있어요. 해외도 마찬가지예요. 해외에서도. 그래가지고 이게 틀린 거예요. 완벽하게 틀린 거예요. 그 다음에 사용된 유가증권료, 기프트카드에 대해서는 보험 취급을 원하는 경우에는 얘들을 유가증권 등기로 하는 게 아니라 물품 등기로 접수 가능하다는 거. 요 약간 특이한 내용이 있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내용이었죠. 그리고 이것도 맞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 4개가 맞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하나 제가 판단을 갖다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봤는데 기역이나 디귿이나 미음은 있지 않습니까? 구멍이 날 하자, 그러니까 그 구멍이 날 포인트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이제 예측했던 선지였고 있지 않습니까? 완벽하게 맞아요. 근데 니은은 이게 어디서 비슷한 내용을 보긴 봤는데 뭔가 확신이 안 가는 있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이게 니은을 갖다 이제 과감하게 제끼고 있지 않습니까? 기역, 디귿, 미음으로 갖고, 그리고 이제 아니나 다를까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디서 하자가 있었냐면은 자, 원래 교재에 보면 정확하게 있죠. 접수는 계약에 따라 지정된 우체국에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배달과 관련해서 전국 우체국에서 2일 특급 배달 불가능한 지역 제외하고 접수가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핏 보면은 이거 외화 등기에서 분명히 봤는데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확하게 그 접수와 이게 배달을 갖다 이제 구별을 갖다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제가 최종 복습을 안 하고 가서 그랬던 거죠. 수업 시간에 이 부분도 제가 이제 구별을 정리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제가 얘기해놓고 저도 이제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하는 겁니다. 그 사지선다는 우리가 이제 완벽하게 내용들을 다 알 필요가 없어요. 중요한 것만 확실히 알고 있죠. 내가 그 정확하게 아는 것과 잘 모르는 것들을 갖다 구별하게 되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정답을 갖다 찾아낼 수 있게 됩니다. 자, 다음 이제 7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국내 우편물 감액제도 환부 물표 감액을 받기 위한
그 1회 발송 최소 우편물 수량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환부 불필요 감액은 있지 않습니까? 별도로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우리가 그 감액과 관련된 상품이 4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서다강과 비정상 해가지고 서다강이 좀 정상인 애들이고 비정상이 이름 그대로 이제 비정상인 애들이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서다강이와 관련해서 요 환부 불필요 감액이라는 내용이 교재에 이제 등장해 있습니다. 이 서다강과 관련된 제가 암기 팁을 갖다 학생들한테 하나 만들어줬어요. 서다강 찾아가자 12,000봉. 여러분 금강산 찾아가자 12,000봉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그걸 갖다 조금 각색을 해서 서다강 찾아가자 12,000통 요런 이제 암기 팁을 갖다 만들어줬어요. 서다강 찾아가자 12,000통 하면서 이제 암기하는 팁을 갖다 만들어 드렸습니다. 이 서다강이가 이게 서적 우편물, 다량 우편물, 상품 광고 우편물에서 약간 포멀함이 있지 않습니까? 형태가 딱 정해져 있는 3가지 상품을 갖다 제가 따로 추려가지고 구별을 갖다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비정상은 특징이 강해서 얘들은 별도로 이제 정리를 했고요. 이 서다강의 이제 공통점, 결정적인 공통점 중에 있지 않습니까? 감액의 물량 요건이 있죠. 물량 요건이 자 기본 감액의 요건은 1만 통이요. 기본. 그 다음에 구분 감액의 요건은 있지 않습니까? 그 별납은 2,000통 그리고 혼합은 1,000통이요. 우리 보통 별 혼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2,000통, 2,000통, 12,000통 해가지고 암기 팁을 갖다 따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한테 묻고 있는 거는 자 기본 감액 수량 요건 구분 감액 수량 요건을 묻고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근데 이걸 갖다 제가 왜 썼냐면은 여기서 이제 파생이 되는 거예요. 요거 있죠. 요거 요 부분 요 부분 요 부분이 바로 환부 불필요 감액 요건이랑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서다강 중에 있지 않습니까? 서는 해당하지 않고 다강이가 완전 2개가 똑같아요. 2개가 완전 똑같습니다. 이 다강이가 환부 불필요 감액이 가능한데 이 다강이의 환부 불필요 감액의 뭐예요? 그러니까 감액 수량 요건이 바로 요 2,000통이랑 일치해요. 그러니까 별납은 2,000 그리고 혼합은 1,000통 해가지고 그거 물어보는 문제였어요. 근데 이제 요 딱 보니까 있지 않습니까? 바로 서적 우편물이 나왔죠. 서적 우편물은 요 환부 불필요 감액의 적용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가지고 1번에서 바로 틀린 걸 줘요. 나머지 만나보겠습니다. 자, 다량 우편물이죠. 다 강했는데요. 상품 광고 우편물이죠. 광고 우편물 대요. 그러니까 혼합에서 1,000통이죠. 그 다음에 자 별납에서 2,000통이죠. 혼합에서 1,000통이죠. 정확하게 맞습니다. 제가 내용을 거의 다 세부적인 내용을 거의 다 잊어버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근데 또 용케 이런 건 또 기억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다강 찾아가자 12,000통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제 암기하고 있고 거기서 이제 파생돼서 요게 이제 뒤쪽에 나오는 부분 이게 이제 환부 불필요 감액이랑 연결이 된다. 이 정도는 제가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도 크게 어렵지 않게 풀었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국내 우편물의 지연 배달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 및 금액으로 옳은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 손해배상이 이제 국내와 국제가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국내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있죠. 우편 요금에다가 그 다음에 뭐 등기 지급 수수료라든지 특급 지급 수수료 이런 것들을 갖다 전부 다 돌려줘요. 만약에 지연되게 되면은. 그런데 그 국제 같은 경우는 있죠. 이게 EMS인지 아닌지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EMS이면 배상을 해주고 EMS가 아니면 지연 배상을 안 해줘요. 그러니까 국내랑 국제를 여러분들 먼저 엄밀하게 구별하셔야 돼요. 근데 이거는 이제 국제지 않습니까? 국제가 아니라 국내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얘들은 뭐 EMS는 아니든 상관없이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는 지연 배상이 가능하고 그리고 이제 이 지연 배상은 우편 요금과 그 다음에 뭐 등기라든지 이길특급 수수료를 같이 배상을 해준다 하는 거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근데 딱 하나 이제 예외적인 존재가 있는데 예외적인 존재 원래 일반은 당연히 지연 배상 이런 거 안 해주는 거고 있죠. 그 다음에 등기인데 지연 배상을 안 해주는 대상이 하나 있어요. 예외적인 존재 그게 바로 준등기예요. 준등기는 지연 배달에 대한 배상을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틀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등기 통상은 이제 해주겠죠. 그러니까 해주는데 자 언제 해주냐 언제를 그 기점으로 해서 배달을 해주냐 원래 기준점 얘가 배달돼야 되는 날짜 있지 않습니까? 그 날짜는 배상을 안 해줘요. 그리고 그 다음 날까지도 야 하루 정도는 늦을 수 있지 하면서 배상을 안 해줘요. 지연 배상 안 해줘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넘어갔을 때 그러니까 원래 배달 기한보다
이틀이 더해졌을 때, 이틀 이상 늦었을 때 지연 배상을 해주는 겁니다. 등기 통상이 D 플러스 3이죠. 그러니까 D 플러스 5에 배상을 해주는 게 맞아요. 그리고 배상 내용은 뭐다? 요금과 그 다음에 이거 등기 취급 수수료라든지 이길 특급 수수료라든지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배상을 해주게 돼요. 전부 다. 그래서 이제 2번이 완벽하게 맞죠. 그 다음에 이제 등기소포는 있죠. D 플러스 3일까지 배달하는 게 원칙이라고. 아니, D 플러스, 그쵸. 등기소포는 제가 D 플러스 1일까지 배달해야죠. 2일날은 지연 배달 안 해, 지연 손해배상 안 해주고요. 그 다음에 3일날부터 손해배상을 해주는 게 맞아요. 근데 내용을 보세요. 우편 요금을 배상해 준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편 요금이 아니라 플러스 등기 취급 수수료도 같이 배상을 갖다 해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번 틀리고, 그리고 이제 4번 보시면 있지 않습니까? 이길 특급은 있죠. D 플러스 1일 배달분부터 우편 요금과 국내 특급 수수료를 배달해 준다. D 플러스 1일은 안 해주고 2일도 안 해주고 3일부터 배상을 해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4번도 틀리는 겁니다. 자, 다음은 이제 9번부터 연결해서 들어가겠습니다. 자, 9번 보시면 국내 계약 등기 우편물의 부가취급 서비스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계약 등기도 그렇고 계약 소포도 그렇고 상당히 중요하다고 했죠. 근데 이 두 상품의 중요한 측면이 좀 다르다고 했습니다. 계약 소포 같은 경우는 유형이 되게 다양하다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유형 중심으로 잘 정리를 해달라고 했고요. 그리고 이제 계약 소포가, 그 다음에 이제 계약 등기 같은 경우는 있지 않습니까? 얘는 유형은 좀 단순해요. 그러니까 뭐 일반형 그리고 이제 또 맞춤형 해가지고, 그런데 얘는 이제 어떤 부분이 좀 되게 화려하게 논의가 되냐면은 5대 부가 취급해가지고 부가 서비스가 5개가 되게 있죠. 다양하게, 그리고 좀 심도 깊게 논의가 돼요. 그래가지고 그 부가 취급 중심으로 잘 정리를 갖다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 5개의 부가 취급이 본인 주소 반환해요 해가지고 본인 주소 반환 해요. 그러니까 이제 계약 등기는 본인 주소로 반환을 한다. 뭐 반환을 할 일이 있으면 본인 주소로 반환을 한다. 해서 이제 본인 주소 반환해요 해가지고 5가지 부가취급 서비스를 갖다가 제가 정리를 두 문자를 따드렸습니다. 자, 그 중에서 이제 본이 있지 않습니까? 본인 지정 배달이고 주가 우편 주소 정보 제공, 그리고 이제 반이 반송 수수료 사전 납부, 그리고 해가 이제 해신 우편, 그리고 요가 있죠. 요금 수침 부담, 이게 착불 배달이랑 거의 똑같은 의미라고 했어요. 가지고 원래 교재에서는 착불 배달로 나오는데 제가 두 의미가 교재에서는 교차해서 똑같이 쓰이기 때문에 요자를 갖다 넣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반송 수수료 있지 않습니까? 사전 납부를 갖다 제외하고는 특정 안에 있죠. 부가 취급 수수료가 딱 정해져 있어요. 반송 취급 수수료 사전 납부 앞에 애들은 전부 1,000원이에요. 1,000원. 자, 그리고 이제 뒤에 애들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1,000원에서 왔다 갔다 하는 데 있죠. 얘는 이제 3단계를 거치게 돼 있어요. 회신 우편은. 여러분 공부해 보시면 요거 3단계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가지고 1단계다 500원씩 해가지고 1,500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요금 수침 부담 이죠. 착불 배달안 있죠. 1단계만 추가적으로 이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요건 1단계 500원에서 500원. 얘들은 이제 1,000원, 얘들은 1,000원에서 왔다 갔다 요 3단계라서 1,500원, 한 단계라서 500원. 이렇게 기억해 놓으시면 절대 안 잊어버리죠. 자, 그 중에서 이제 먼저 이제 1번 얘기하고 있네요. 1번에서는 우편 주소 정보 제공, 본인 주소에서 주소 얘기하는 거죠. 수취인의 동의를 받아 발송인에게 바뀐 우편 주소로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 부가취급 수수료 1,000원. 딱 정확하게 우리가 예측한 포인트 출제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착불 배달 맞춤형 계약 등기 우편물 반송되는 경우. 자, 요 계약 등기가 이제 2개 종류가 있어요. 일반형하고 맞춤형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맞춤형 계약 등기 같은 경우는 표준 요금제라는 특별한 요금제를 갖다 적용을 하는데, 이 표준 요금제가 조금 비싸다고 있습니다. 비싼 이유가 표준 요금제에는 그 안에 있지 않습니까? 이 우편물 상품에 필요한 있죠. 꼭 필요한 부가취급 같은 거를 갖다 이게 더해서 추가해가지고 이렇게 요금을 갖다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게 좀 비싼데 이 표준요금제에서 기본적으로 추가하는 서비스가 뭐냐면 바로 반송수수료예요. 반송수수료. 그렇기 때문에 요 맞춤형 계약 등기를 제외하고도 있지 않습니까? 표준요금제가 들어가는 애들은 대부분 우리가 적어도 교과서에서 다룬 애들은 있죠. 전부 반송수수료로 갖다가 별도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별도로 부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 표준요금, 비싼 요금 안에 반송수수료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상품에 따라 다른 서비스들도 막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가격이 비싸면 한 10,000원 정도까지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표준요금 같은 경우는. 그래서 요 맞춤형 계약 등기가 반송 수수료랑 결합하면 이거 무조건 틀렸다고 제가 한 10번은 강조를 한 것 같아요. 문제풀이랑 기본 강의 때. 이거 원칙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틀려버린 거예요. 뒤에 솔직히 볼 필요도 없는데 그래도 우리가 공부하는 입장이니까 한번 보면 있죠. 반송되는 경우에는 착불 요금을 제외한, 착불 요금을 갖다 제외하는 이유는 뭐냐면 착불이 이루어졌으면 착불 요금을 받겠죠. 근데 착불이 아니라 반송이 되니까 착불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착불 요금을 제외하는 거. 이것도 논리적으로 우리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고. 우편 요금이 있지 않습니까? 우편 요금은 징수합니다. 왜냐하면 갔다 오는데 우체국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착불요금 제외하고 있죠. 우편 요금까지 이제 받는 거예요. 반송 수수료는 징수하지 않습니다. 맞춤형 계약 등기는 왜? 표준 요금이니까. 그리고 3번 해신우편. 자, 취급 대상 발송인, 사전 배달과 해신에 대한 사항을 계약간서와 협의하여 정한 계약 등기 우편물 부가 취급 수수료는 1,500원이다. 아까 3단계라서 1,500원. 나중에 여러분 교과서 개념 한번 찾아보십시오. 요 3단계 서비스를 갖다가 이렇게 3단계 서비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반송 수수료 사전 납부 서비스, 본인 주소 반환할 때 그 반환이죠. 이거는 특별한 수수료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계산하는 방식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얘만 조금 이제 수수료 방식이 좀 특이해요. 그러니까 가지고 이제 뭐 반송률에 따라서 있지 않습니까? 뭐 이제 처음 최초 계약할 때는 이제 다른 우편물, 얘랑 이제 비슷한 우편물이라든지 뭐 이런 우편물들 있죠. 반송료로 갖다 기반으로 해서 0.5%를 가산해서 이제 적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이제 조금만 공부하신 분들은 요 계산하는 법이라든지 뭐를 기준으로 해서 반송료로 갖다 초기에 산정하는지 이런 내용들 다 보셨을 거예요. 그게 하자 없어요. 그러니까 틀린 거는 요 반송 수수료, 요게 이제 거의 일반적인 원칙이고 워낙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표준 요금제만 제대로 이해했다면 그냥 거저주는 문제로 오실 수 있어요. 그리고 방금 이제 9번을 제가 거저주는 문제라고 했는데 10번이 진정 거저주는 문제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봤을 때 그냥 시험장에서 그냥 아싸 하면서 그냥 거저주는 문제 하면서 이제 5초 만에 풀고, 5초도 안 걸렸죠. 한 3초 만에 풀고 넘어갔습니다. 자, 이 운송용기의 우편물, 운반차의 우편물을 갖다 적재를 할 때 적재하는 순서가 있는데 그거 딱 하나만 여러분 암기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뭐만 암기해라? 소포가 1등이다. 이것만 암기하라고 했어요. 소포가 1등이다. 소포가 1등이다. 소포를 먼저 싣는 거예요. 소포를 먼저 실어요. 그 중에서도 자, 소포 중에 일반을 먼저 싣고 그 다음에 이제 등기를 갖다 싣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있죠. 자, 소포 통상이 아니라 소포 그리고 이제 일반 등기. 그래서 소포가 1등이다. 소포를 1등으로 실는다. 소포 다음에 뭐 싣습니까? 당연히 이제 통상 싣는 거죠. 통상도 1등으로 실어요. 통상도 1등이다. 근데 소포만 1등이다 기억하면 나머지는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죠. 마지막에 뭐 중개우편물 이상한 애들이 이제 싣는 거고요. 자, 다음에 이제 우편물의 기계 구분과 수구분 분류할 경우 기계로 구분할 수 없는 경우는 자, 우리 이제 구분발착 해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편 분류에 4단계가 있어요. 교과서에 정해놓은 구분발착, 분류 및 정리, 그리고 이제 구분, 그리고 이제 발송, 그리고 도착해가지고 4단계로 이제 구별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있지 않습니까? 구분을 하는 기준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기준, 대표적인 기준 중에 하나가 기계 구분과 수구분이에요. 기계는 술로 구분기 얘기하거든요. 술로 구분기로 구별할 수 있는 우편물과 없는 우편물. 일단은 기계 구분을 갖다가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편하고 빠르고 정확하니까. 그러니까 근데 그게 안 되는 애들이 있어요. 그 안 되는 애들, 그리고 특별히 주의해야 되는 애들은 수구분을 갖다 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 이제 구별하는 내용이 교과서에 꽤 많이 서술이 되어 있는데 제가 이거 암기하지 말라고 했어요. 이거 상식적으로 판단하라고 했어요. 몇 가지 포인트만 여러분 눈여겨 봐두시고 있죠. 요거 그냥 상식적으로 여러분 술로 구분기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쌓여 있을 거니까 그 상식을 바탕으로 판단하라고 했습니다. 기계가 술로 구분기가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구별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라고 했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자, 우편번호 앞쪽에 우라고 표시한 경우 저는 이런 내용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뭔가 봤을 때 좀 꺼림칙했어요. 뭔가 기계가 구분 못할 것 같았어요. 왜 그러냐면 자, 우리가 뭐죠? 그러니까
규격 요건을 판단할 때 규격 요건을 판단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기계가 판단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갖다 중심으로 해서 기계가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를 갖다 기준으로 해가지고 규격 요건, 규격 외 요건 판단한다고 제가 규격 요건부터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순로 구분기가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갖다가 기준으로 해서 판단한다고 있어요. 근데 그 규격 요건에 보면 우편번호 주위에 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적으면 안 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되게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그런데 우편번호 앞에 우라고 적는다. 뭔가 좀 불안해요. 근데 이 내용을 본 적이 없어가지고 제가 성급하게 판단하지는 않았어요. 나머지를 다 보고 판단할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밑에 걸 봤죠. 주소와 우편번호를 적정한 위치에 선명하게 이제 기계가 너무 좋아요. 순로 구분기의 취향이에요. 그 다음에 봉함된 상태의 내용물의 글씨가 봉투에 비치지 않는다. 딱 순로 구분기 취향이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봉투의 색상이 흰색이고 표면이 울퉁불퉁하지 않고 균일한 경우, 이것도 순로 구분기의 취향이에요. 여러분이 순로 구분기다 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순로 구분기 자동으로 우편물을 갖다 구별하는 기계인데 이거 내가 잘 할 수 있을까 없을까 판단을 해보시면 바로 나와요. 세 개는 명백하고 이거는 본 적이 없고 뭔가 그림칙해요. 그러니까 우편번호 옆에 뭐 적으면 안 된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1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운송용기의 개봉 작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역시 우편 물류와 관련된 문제가 있죠. 매년 한두 문제씩 꽤 비중 있게 출제가 되고 있어요. 한 2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 내용에 비해 가지고 출제 빈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우편 물류가. 가지고 요 우편 물류가 구분 발착 4개의 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고 있죠. 그 중에서 도착 작업과 관련해 가지고 도착 작업이 처음에 이제 그 물건이 이제 도착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착 검사를 갖다 하게 돼요. 그리고 도착 검사 다음 단계가 개봉 작업인데, 개봉 작업에 보면 막 이렇게 중요한 포인트가 많은 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좀 되게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 머릿속에 개봉 작업과 관련된 주요 키워드들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약간 이 문제를 봤을 때 이거 약간 위험할 수도 있겠는데 하면서 봤는데 의외로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문제가 구성이 되어 있었어요. 1번 인수인계가 끝난 우편물은 등기 우편물 1일 특급 순으로 개봉하여 처리해야 된다. 이거 수업 시간에 제가 이거 약간 이거 좀 중요할 것 같다고 있죠. 나름대로 강조를 했어요. 근데 저는 이게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이거 정확하게 1번이 틀렸다는 거 판단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있지 않습니까? 자, 등기우편과 1일 특급 순으로 개봉을 한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1일 특급이 중요할까요? 등기가 중요할까요? 무조건 1일 특급이 중요해요. 두 개가 대등하게 취급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두 개를 만약에 경쟁을 시켜서 우위를 정한다면 무조건 뭐가 위에 있다? 특급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얘가 얘보다 뒤로 밀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1번은 우리가 알고 있는 우편과 관련된 상식으로 판단했을 때 무조건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무조건 틀리게 사는 거니까 1번 정답. 그리고 나머지 이제 마음 편하게 빠르게 한번 스킵해서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험장에서 아마 이거 스킵하고 넘어갔을 수도 있어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그냥 2, 3, 4번 대충 보고 넘어갔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1번 무조건 틀렸으니까. 그러니까 보시면은 되게 상식적인 내용이 나와 있어요. 부가취급 우편물, 용기, 개봉, 책임자가 지정한 사람이 참가. 부가취급 우편물, 부가취급 우편물들은 특별히 관리를 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담당자가 송달 기록증, 그리고 등기, 통수 이상 없는지 확인한다. 이런 작업들을 거치는 거죠. 그 다음에 개봉이 끝난 운송용기 관리 지침에 따르고 우편 자료는 뒤집어서 남는 우편물이 없는지 확인해야 된다. 요거는 제가 이제 좀 나름대로 인상이 깊더라고요. 이거는 기억이 나더라고요. 확실하게. 그러니까 이제 우편 자료에 여러 우편물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게 이제 한두 개 정도 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거 이제 한번 확인한 차에서 우편 자료가 뒤집으라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개봉 작업에서 본 기억이 정확하게 나더라고요. 근데 나머지는 거의 이거는 기억은 안 나고 있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이거 당연히 이렇게 해야지. 그러니까 부가취급이니까. 자, 그리고 13번. 자, 등기우편물의 정당한 수령인. 등기우편물은 아무나한테 던져주면 안 되죠. 그래가지고 이게 정당한 권한이 있는 수령인한테 넘겨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당한 사람이 이제 될 수 있는 사람과 안 되는 사람을 고르는 거예요. 기업번 보시면 우편물 표면에 기재된 주소지에 만난 동거인, 가족 같은 이런 사람이 같이 살고 있죠. 그 주소지에 같이 살고 있는 사람 당연히 줄 수 있죠. 여러분 아버지한테 등기소포 왔는데 여러분이 받을 수 있죠. 그러니까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자, 대리 수령으로 인원으로 지정된 우편 관소에 등록된 사람 당연히 등록됐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대리 수령인에 대해서 우리 이미 익히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우편물 표면에 기재된 주소지, 회사에서 만난 직장 근무자. 이거는 제가 이제 설명할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거 과연 줘도 되나 싶은데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자, 수친과 같은 있죠. 집배구에 있고 발송인이 배달 동의를 받은
무인 우편물 보관함. 무인 우편물 보관함도 동의를 받으면 가능하다고 했어요. 근데 이걸 잘 보세요. 자, 발송인의 배달 동의를 갖다 받아야 돼요. 발송인의? 아니죠. 받는 저의 동의를 받아야죠. 제가 동의를 갖다 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발송인이 아니라 수취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 리을번 틀리고 나머지는 모두 맞는 선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4번 제가 조금 헤맸던 문제인데 이것도 이제 어렵지 않게 확신을 가지고 있죠. 정답을 갖다 골라냈던 문제입니다. 보기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국제 우편물 취급 우체국. 자, 국제 우체국이 있지 않습니까? 세 개가 대표적이에요. 그러니까 자, 국제 우물, 그 다음에 부산 구구, 그리고 인천 해교 해가지고 세 개가 대표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얘들이 수행하는 역할이 있죠. 기억본 보시면은 우편물의 접수와 배달 업무를 수행한다. 요게 이제 통상 업무라고 불러요. 통상 업무. 통상적인 우체국의 업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국제 우편물을 직접 외국으로 발송, 외국에서 오는 우편물을 받는 업무. 요게 이제 교환국이에요. 교환 업무, 교환국. 그 다음에 관세청장이 지정한 우체국, 세관 공무원이 있죠. 세관 검사를 하는 우체국을 통관 업무를 수행하는 통관국이라고 부릅니다. 통관국. 요런 업무들을 이 우체국들이 수행을 하는 데 있죠. 약간 특이점이 하나 있는데 얘 둘은 있죠. 세 가지 업무를 갖다 다 수행을 한다고 했어요. 기억나죠? 이거 아주 강조했습니다. 근데 인천 해교는 보통 이제 예쁜 아가씨들이, 해교가 좀 예쁜 아가씨들이 조금 이렇게 게으른 성향들이 있죠. 얼굴값 한다고 그러잖아요. 남자도 그래요. 그러니까 잘생긴 남자들은 약간 이제 좀 게으르고 이제 얼굴값을 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해교가 예뻐가지고 있죠. 게을러가지고 해교는 있죠. 일을 조금 하려고 한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통상 있지 않습니까? 업무를 해교는 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 이 세 개의 업무로 갖다가 모두 충족하는 하는 있죠. 우체국을 고르라고 하면 얘 안 되면 요 두 개요. 얘는 택도 없고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두 개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좀 당황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문제 오류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자세히 보니까 있지 않습니까? 자세히 보니까 되게 저질로 오답을 갖다가 만들었더라고요. 오답을 좀 저질로 구성을 했어요. 어떻게 구성을 했냐면은, 자, 부산국제우체국이에요. 부산구구. 제가 이게 이름 너무 길어가지고 부산구구 이렇게 불렀거든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이렇게 설명을 했을 때, 부산국제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됐는데, 그게 둘 중에 하나를 갖다 골라야 돼요. 아무리 생각해도 둘 중에 하나예요. 제가 지금 올바른 방향으로 문제를 갖다 이끌어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는데, 시험장에서 제가 이걸 갖다 오류다 이렇게 판단을 했으면 제가 이제 둘 중에 하나를 찍었을 거고 틀릴 확률이 높았을 거예요. 근데 그 시험장에서는 문제가 오류일 거라는 가정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 판단을 했을 거다. 내가 뭔가를 놓치고 있을 거다. 이런 식으로 접근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혹시라도 내가 실수한 게 없나 자세히 보니까 이게 뭔가 이렇게 이름이 길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름이 길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얘는 우체국이야.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것도 우체국일 것 같다. 제가 정확하게 이름을 기억을 안 했거든요. 제가 기억력이 정확하게 기억하는 암기력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떨어지기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그 객관식 시험이다 보니까 이런 걸 정확하게 구별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냥 조금 뭐 부산 구구 하면서 이런 식으로 대충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초반에 이제 요게 조금 헷갈렸던 거죠. 근데 얘는 무조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제 우물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고민하다가 있지 않습니까? 결국 이게 이름을 바꾼 것 같다. 이렇게 저질로 이제 오답을 만들다니 참 실망이다. 하지만 난 맞춰야 되겠다 하면서 이제 4번으로 가서 이제 맞췄습니다. 그러니까. 자, 다음은 이제 15번 문제입니다. 15번 문제는, 자, 국제 우편 인쇄물로 접수가 가능한 것은 총 몇 개인가? 자, 국제 우편 인쇄물에 해당될 수 있는 게 있고 안 되는 것들이 있다고 했어요. 근데 해당되는 것들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봤을 때 이거 인쇄물이랑 좀 비슷하다 이런 것들은 해당된다고 보시고 있죠. 안 되는 것들을 유의를 하라고 했어요. 그 안 되는 것들이 특징이 뭐냐면은, 자, 플라스틱으로 된 것들은 안 된다.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플라스틱으로 된 것들. 그 다음에 또 요 두 개, 포장 박스 그리고 봉인한 서류, 요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요런 것들은 인쇄물로 취급할 수 없다는 거 아주 중요한 포인트로 우리가 이제 암기를 갖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제 대부분의 것들은 인쇄물이랑 비슷한 것들이 있죠. 요런 것들은 이제 인쇄물로 우리가 이제 접수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래, 얘들을 갖다 제외하고 총 6개 있죠.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6번 보겠습니다. 자, 소형 포장 우편물 있죠. 국내에서도 이제 우리 그 서희통소 해가지고 소형 그 우편물인가? 이름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요. 그거 있죠. 그거랑 거의 비슷하다 보시면 돼요.
요거 보시면 이제 내용품 검사를 쉽게 하기 위해서 열어볼 수 있도록 봉해야 된다. 여기 이제 다양한 물건들이 이제 들어갈 수 있고, 요거 좀 간편 취급해서 좀 간편 취급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요 안에 이제 이상한 것들을 넣을까봐 쉽게 개봉할 수 있어야 된다. 요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편물의 이제 내용 또는 내부 또는 외부에 상품 송장을 첨부할 수 있다. 자, 이거 제가 수업 시간에 은근히 강조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소형 포장 우편물만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내부 또는 외부에 기록할 수 있는 다양한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들을 제가 엄밀하게 암기할 필요는 없다고 했어요. 근데 소형 포장 우편물만 내부 또는 외부에 기록할 수 있는 내용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있다. 요거는 여러분 알아두셔야 된다. 그리고 요거 이제 대충 한번 읽어보라고 했어요. 익숙하게. 그러니까 그게 딱 나온 거죠. 그러니까 내부 또는 외부에 상품 송장 등 있죠. 다양한 내용들을 갖다 기록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상품에는 내부 또는 외부에 이런 내용을 기록할 수 있다는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소형 포장 우편물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좀 특이해가지고 제가 강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내용품의 가격이 300SDR인 경우에는 CN22, 그리고 300SDR을 갖다 추가할 경우에는 CN23. 이거 기출에도 아마 나왔을 거고 있죠. 모의고사 같은데 제 기출 문제집에도 한 2번 정도가 이제 언급이 됐어요. 이거 그러니까 되게 이게 일반 상식이에요. 세간에서 정한 있지 않습니까? 기준입니다. 세간에서 정한. 그러니까 그 300SDR 이하인 경우에는 CN22, 그리고 300SDR 이상인 경우에는 CN23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딱 정해놨어요. 세간에서 기준은. 그 다음에 자, 국제통상 우편물에 속하며 과기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우편물이다. 여기서 좀 당황을 했어요. 일단은 요 세 개가 있지 않습니까? 요 세 개가 완벽하게 맞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정답이 이제 4번에서 뚜렷한 오답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4번도 얼핏 봤을 때 과기부 장관이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우편물의 이제 유형 같은 거, 종류 같은 걸 갖다 정의를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크게 오류가 없는 것 같이 보였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1번, 2번, 3번을 갖다 정도를 했는데 1번, 2번, 3번이 저한테 되게 꽤 익숙한 선지고 있죠. 거의 이제 예상이 됐던 선지들이기 때문에 하자가 나올 구멍이 없었어요. 그러면 이제 4번에서 구멍을 찾아야 되는데 뭔지 정확하게는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4번 찍었어요. 근데 4번을 찍긴 찍는데 뭐 1번, 2번, 3번이 거의 이제 완벽하게 맞는 선지라고, 그리고 제가 이제 문제집이라든지 이런 데서 여러 번 본 내용이기 때문에 크게 망설임 없이 4번을 갖다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정확하게 이게 어디서 하자가 났는지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시험장에 나와가지고 이 문제를 갖다가 제일 먼저 확인을 했어요. 제일 먼저. 그러니까 근데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뭐라고 나있냐면은 자, 통상우편물이랑 있지 않습니까? 소포우편물. EMS를 제외안에 있죠. 그 밖의 상품들, K패킷 같은 거 있죠. 요런 것들을 갖다가 과기부 장관이 있죠. 고시를 해가지고 이제 정한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K패킷에서는 이걸 본 내용이 정확하게 기억이 났어요. 그런데 이게 소형 포장 우편물에 대해서는 이런 내용을 본 적이 없었고, 그 다음에 요 1, 2, 3번이 소형 포장 우편물에서 완벽하게 제가 이제 확인할 수 있는 선지들이었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게 이제 4번을 갖다 정답을 갖다 체크를 했습니다. 저도 이제 아무래도 이제 공부한 시간이 짧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마지막 최종 복습을 갖다 못하고 갔죠. 정말 이제 좀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뭐 제가 이제 우편이라든지 예금을 나름대로 이제 좀 고득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좀 시간도 이제 좀 오버를 했고 있죠. 시간도 좀 오버를 했고 충분히 이제 맞출 수 있는 문제를 몇 개씩 틀렸어요. 그러니까 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시험 이제 장 직전에 있지 않습니까? 단기 기억 최종 복습을 갖다 이제 못하고 와서 이렇게 이제 조금 아쉬움이 남았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저처럼 절대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 저랑 이제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까? 자, 이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17번 문제가 이번 시험에 이제 가장 고난도 문제 중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것도 기본으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CN22랑 CN23 우리 가볍게 다뤘죠. CN22가 더 간편한 애들이에요. 여기는 더 기본적인 내용들이 규정이 되어 있고 CN23은 CN22에 규정된 내용에 플러스 좀 세부적인 내용들이 좀 추가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전 통관 정보에 제공되는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CN22에 이런 내용들이 막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CN23에 그러니까 CN23에 규정이 되어 있는 이런 이제 필수 통관 정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갖다 접근을 하려면 맨땅에 이걸 갖다 하나하나 외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럼 어디서부터 CN22에 들어가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부터 우리가 확실히 잡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CN23의 사전 통관 정보에는 어떤 내용이 추가적으로 들어가나 요거 구별해서 우리 접근하면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우주성 제가 앞서 강의 첫날부터인가 우주성 하면서 이제 강조를 했어요. 그러니까 발송인
수치인과 관련된 가장 기본적인 그 지식이 우편, 번호, 주소, 성명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주성. 그 수치인과 발송인의 우주성이 있지 않습니까? 우주성. 요거는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들어가요. 여기서부터. 그 다음에 또 있지 않습니까? CN22에 이제 들어가는 게 내용품의 유형이라든지 내용품 품명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무게가 들어가요. 무게가. 요 상품의 내용품에 있지 않습니까? 무게가 얼마인지가 규정이 되어 있어요. 이 무가 순중량, 중량, 그리고 개가 개수예요. 개수. 그 다음에 가가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요까지는 CN22에 들어가는 내용들이요. 요까지는. 그 다음에 이제 그 CM23의 그 사전통관 정보 제공에 들어가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전화번호가 들어가요. 전화번호. 근데 제가 요 부분 분명히 수업 시간에 강조를 했어요. 좀 웃긴 게 발송인 전화번호는 필수인데 수치인 전화번호는 필수가 아니더라. 이거 특이하니까, 이거 고난도지만 특이하니까 암기를 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얘기했어요. 수업 시간에 강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전화번호가 중요해요? 이메일이 중요해요? 전화번호가 더 중요하죠. 그러니까 수치인 전화번호가 필수가 아니에요.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얘보다 등급이 낮은 애 있지 않습니까? 이메일은 당연히 선택으로 빠지는 거예요. 이게 완성이에요. 그리고 추가적인 내용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내용품과 관련해서는 있죠. 자, 사전통관 정보에 CN23에 추가되는 게 HS 코드랑 생산지가 이제 추가로 들어갑니다. 요것도 이제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요 나머지 내용이 다 기본으로 들어가니까 요 두 개만 이제 추가하면 되니까 암기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이제 이번에 출제됐던 문제 중에 있지 않습니까? 제일 고난도 문제인데 이 문제조차도 크게 어렵지 않게 우리가 이제 풀 수 있다는 거죠. 다음에 이제 18번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제 보험 취급 수수료를 갖다 다루게 될 건데요. 보험 취급 수수료는 통상이냐, 소프냐, EMS냐에서 달라지게 되거든요. 근데 일단은 EMS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EMS의 보험 취급 수수료는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자, 11만 4,300원까지 있죠. 그리고 SDR로 하면 65.34까지는 있죠. 기본적으로 이제 2,800원이에요. 2,800원. 그리고 이제 요만큼이 추가될 때마다 있죠. 550원씩 수수료가 이제 추가로 이제 붙게 되는 겁니다. 얘 같은 경우는 지금 11만 4,300원 있죠. 넘어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요 기본 요금에다가 플러스 이제 550원을 갖다 이제 추가로 이제 부담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다룰 때 이거 11만 4천원 이 정도만 이제 외워도 된다고 했습니다. 저도 이제 그 정도 수준으로 암기를 했었고, 그리고 이제 300원을 정확하게 암기를 안 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장에 들어갔어요. 근데 요 두 개를 갖다 제가 정확하게 구별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반복을 하면서 어느 정도는 수치를 갖다 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제 500 같은 깔끔한 숫자였으면 제가 이제 정확하게 그냥 암기를 해라고 했을 건데 뭔가 좀 지저분하게 깔끔하게 안 끊어지는 숫자였거든요. 그 느낌 가지고 요 두 개를 갖다 구별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3번 정확하게 저도 이제 맞추고 들어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9번. 자, 요거는 이제 그 손해배상과 관련된 논의인데 있지 않습니까? 국제우편물의 손해배상은 여러분이 이제 이 국제우편물 손해배상으로 접근하려면 일단 이게 EMS인지 아닌지부터 구별해야 돼요. EMS의 손해배상 체계랑 EMS가 아닌 상품들의 손해배상 체계가 상당히 차이가 나거든요. 지연배상도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이런 것들이 이제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그거 말고도 그 차이가 나는데 여기서는 일단은 지연배상은 다루고 있지가 않아요. 원래 EMS랑 EMS가 아닌 것들이 지연배상이 큰 차이가 나게 되는데 그 내용은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건 머리에서 싹 지워버리고, EMS와 EMS가 아닌 것들의 또 하나의 차이가 뭐냐면은, 자, 일부이냐 전체이냐. 전체의 손, 일부의 손이 있지 않습니까? EMS냐 EMS가 아니냐에 따라서 배상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EMS는 일부가 배상돼도 있죠. 우편요금을 전부 돌려줘요. 그 보험과 관련된 내용 있지 않습니까? 손해배상과 관련된 내용도 당연히 배상을 하는 거죠. 근데 플러스 우편요금까지도 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EMS가 아닌 상품들 있지 않습니까? 이 상품들은 전부 훼손되거나 분실됐을 때 이런 경우에만 이제 그 물건값과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그러니까 우편요금을 갖다 플러스 해가지고 돌려주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는 지금 보시면 일부의 손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우편요금은 돌려주지 않습니다. 선지가 조금 세련되지 못했어요. 조금 더 수준 높게 나왔으면 우편요금이 포함되는 경우와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이제 결합돼서 경쟁해가면서 문제가 나왔다면 좀 더 수준 높은 문제가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나오지는 못했어요. 좀 쉽게 나온 거죠, 선지가.
이게 보시면 이제 지금 그 소포죠. 소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7만 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무게당 1kg당 그 7,870원이 추가가 됩니다. 제가 7,870원 정확하게 암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정확하게 암기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요거에 한 10배 정도 되는데 7, 8, 7 뭐 이런 숫자가 이제 교차해서 나온다. 이 정도 수준까지 이제 암기를 갖다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 두 개 이제 구별하는데 크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엄밀하게 암기를 안 해도 여러분이 반복해서 보지 않습니까? 그럼 뭔가 익숙해지는 느낌이 있어요. 그 느낌만 가지고도 어지간한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다 구별해낼 수가 있습니다. 앞서 문제도 그렇고 이 문제도 그렇고 제가 이 수치를 정확하게 기억을 못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일정 수준 이상 반복을 하다 보니까 보면 아 이건데 하는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느낌이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제 그렇게 공부하시면 돼요. 그렇게. 그리고 이제 요 두 개가 이제 결합된 범위 내에서 실손해액이에요. 실손해.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제한 포인트가 있는데 물품 가격을 또 넘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거 미치고 그다음에 이제 요 금액 미치고 그다음에 이제 실제로 손해 본 금액 있지 않습니까? 그 금액을 갖다가 이제 적용을 갖다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거보다 요게 또 작으니까 요거 밑으로 실제 손해 본 금액 있죠. 그 금액을 갖다 이제 배상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20번 보겠습니다. 20번. 자, 20번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나름대로 이제 고난도 문제인데 저는 이 문제 정말 깔끔하고 빠르고 정확하게 이제 풀었어요. 그러니까 국제우편 요금 감액인데 이 국제우편 요금 감액이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특별 감액과 관련해서 이제 6가지 주제가 6가지 주제가 다뤄지거든요. 그걸 갖다 저는 이제 장발장 여러분 뭐 그 레미제라블 아시죠? 그러니까 장발장 그 장발장이에요. 그 장발장 장발장이 나중에 시장이 되지 않습니까? 아주 훌륭한 시장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예전에 고생했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절전 전기를 갖다 아껴서 이용한다. 요렇게 이제 요게 이제 6가지 상품에 대한 암기 팁이에요. 장발장 절전 이용해가지고 장이 있지 않습니까? 장기용이고 발송 비용 절감 그리고 요 두 번째 장이 청장 감액이에요. 그러니까 요 세 개를 갖다 묶었던 이유가 뭐냐면은 요 세 개가 감액률이 낮아요. 그러니까 요 세 개가 기본적으로 2%입니다. 2% 이하예요. 거기다가 장은 있지 않습니까? 요거는 1%와 2%로 이제 나뉩니다. 그래서 제가 요 문제를 딱 봤을 때 아싸 했던 이유가 뭐냐면 장발장은 기본적으로 감액률이 낮고 최고 감액률이 2%라는 걸 확실히 기억할 수 있어요. 세부적인 내용은 저도 기억을 못했죠.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보니까 특별 감액 장기 이용 바로 얘 얘기하는 거예요. 얘가 3%의 감액률을 적용한다는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무조건 틀렸다. 그래서 다른 선지 자세히 보지도 않고 2번으로 탁 찍었어요. 그러니까. 자, 그래서 틀린 거죠. 그러니까 3%가 아니라 이제 2% 이하, 장발장은 2% 이하이다. 그러니까 그게 뭐 세부적인 내용은 저도 이제 이 당시에 잘 기억이 안 났어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잡았던 가장 기본이 되는 지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지식으로 이 문제를 갖다 정확하게 풀었죠. 그리고 시간도 아낄 수 있었던 거죠. 제가 숙련도가 상당히 떨어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이번 시험을 제 시간 안에 푸는 것조차도 거의 뭐 기적과 같은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검일도 그렇지, 우편도 그렇지, 예김도 그렇지, 보험도 거의 처음 보는 거지.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나마 이제 제 시간에 풀었던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서 이제 시간을 갖다 잘 조정을 갖다 했던 거예요. 1번 같은 경우는 국제특급, EMS는 계약특급, 수시특급, 일괄특급으로 나눌 수 있다. 요런 약간 기본적인 내용이죠. 그 다음에 이제 3번은 있지 않습니까? 계약국제특급 18% 이상 감액률은 우본에서 승인을 한 후 적용한다. 이게 기존 기출에 한번 언급이 됐어요. 이것도 이제 가장 기본적인 중요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발송 비용 절감 요금 감액은 EMS 프리미엄, K패키지 쭉쭉쭉 요게 가장 심화 지식입니다. 근데 제가 이게 이 파트를 강의를 할 때 있지 않습니까? 학생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 장발장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절전 이용 있죠. 절전 이용. 요 상품들의 요 특별 할인들의 내용을 먼저 기억해라. 그리고 그 특별 할인에 어떤 경우에 이 특별 할인을 해주나, 그리고 특별 할인을 해주면 몇 프로까지 해주나, 이게 가장 기본적인 지식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문제가 나오면 아마 이거를 중심으로 문제가 구성이 될 거다. 수업 때 정확하게 예측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 마지막 완성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지식이 뭐냐면 요 상품, 이런 서비스들이 어떤 상품에 적용이 되는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제로론 지식이요. 이게 바로 이제 4번이요. 4번이 바로 이런 지식을 다루는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을 갖다 제가 가르쳐 줄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상당히 접근하기 어렵고 심화 지식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일단은 6가지 유형, 어떤 때 이게 적용이 되나, 그리고 몇 프로까지 적용이 되나, 이거부터 먼저 정리하라고 했어요. 지금 이 국제우편 특별감액과 관련된 문제가 많이 개발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쪽으로 뛰어가기는 힘들다고 했어요. 하지만 이게 나올 수도 있다. 나오면 있죠. 어떻게 대응하라? 이 지식 가지고 승부를 볼 수 있다고 했어요. 대부분 그렇게 나오니까 그러니까. 근데 딱 정확하게 나왔죠. 여기서 나왔지 않습니까? 여기서 퍼센테이지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도 이거는 거의 까먹은 상태에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갖다 어렵지 않게 풀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제 제가 그 처음에 이제 이 시험을 갖다 준비할 때 했던 얘기, 그리고 제가 마지막에 이제 그 실제 시험장까지 들어가는 과정들 있지 않습니까? 이 과정들을 갖다 여러분이 참고를 해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접근을 하시면 실제로 이제 우편이라든지 예금이라든지 보험이라든지 있죠.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그리고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이런 과목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제대로만 접근하시고 올바른 방식으로 공부를 하신다면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이제 단기간에 완성할 수 있는 과목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공부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나중에 시간 나면 이쪽 과목별로 제가 이제 어떻게 주어진 시간 안에 공부를 했고 접근을 했고 시험 준비를 했는지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하나씩 이제 정리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편 그 해설 강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